그렇다면은 사실 유럽 얘기를 지금 해주셨는데 예. 특히 저희 세 번째 사항입니다. 네. 특히 나토 국가들의 반발이 이어지고 있죠. 네. 유럽과 나토의 이런 거센 반발이 이어지고 있는데 만약 이대로 전쟁이 끝나게 된다면은 앞으로의 유럽 안보 상황은 대체 어떻게 되는 거죠? 네, 이게 잘 안 넘어갔는데 이거 왜 그러는 거죠? 지금 확대를 해놔서 그렇습니다. 네, 좀 줄여주시겠어요, 피디님? 네, 넘기시면 됩니다 이제. 예. 네. 지금 유럽 국가들은 일제히 반발하고 있습니다. 당연하죠. 네, 반발하고 있습니다. 왜 반발하냐? 지금 미국이 한 140조 정도를 지원해줬다고 하잖아요. 근데 전체 유럽이 지원해준 것도 수십조입니다. 영국과 프랑스, 독일, 이탈리아, 스페인, 특히나 폴란드. 폴란드는 거의 자신들이 가지고 있던 옛 소련제 무기는 다 갖다 줬어요, 우크라이나에. 그 다음이 자기일 거 아니까. 그렇죠. 그 다음에 자기 일 거 아니까 있는 거 없는 거 정말 다 갖다 줬습니다, 폴란드는. 근데 그런 나라들이 이제 미국이 갑자기 여기서 빠진다라고 하고 예. 전쟁을 이런 식으로 끝내고 러시아가 어떻게 보면은 원하던 모든 것들을 다 들어준다라고 하니까 지금 유럽 국가들은 이게 뭐냐? 이 전쟁의 당사자는 우크라이나와 러시아인 동시에 우리도 이 전쟁의 당사자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도 이 종전 협상에 껴야 한다라고 얘기를 하고 있어요. 예. 근데 미국이 지금 그 요구 조건을 들어줄지가 미지수입니다. 미국은 그겁니다. 협상을 하려거든 너희가 알아서 러시아랑 해라. 네. 개별적으로 해라. 그러니까 미국을 끼지 말라라는 거예요 지금. 그러니까 유럽의 안보는 유럽이 지켜라라는 겁니다. 그러니까 지금 트럼프 대통령이 고립주의로 돌아서기 시작하면서 원래는 이 유럽의 안보 이런 것들도 독일의 신속대응군이 있어요. 미군이 한 8,000명 정도 파견되어 있거든요. 네. 그 신속대응군을 통해서 유럽의 안보를 미국이 지키는 역할을 했었는데 트럼프 대통령이 등장하면서 이제 고립주의로 돌아서기 시작하면서 유럽의 안보는 유럽이 지켜라 이겁니다. 저는 여기에는 장단점이 있다라고 봐요. 그러니까 트럼프 대통령을 좋아하지만 트럼프 대통령이 모든 정책에 동의를 하지 않는 것이 시간이 필요합니다. 유럽에게는. 유럽은 지금까지 미국의 어떻게 보면 그 응딩이 뒤에 숨어서 따뜻하게 지내지 않았습니까? 그쵸, 물론 그건 유럽의 잘못이 맞아요. 유럽은 냉전 이후에 국방비가 모든 국가들의 평균적으로 약 20분의 1로 줄었거든요. 군사력이. 그러면서 지금 어느 한 나라도 독자적으로 러시아 맞서서 싸워서 이길 수 있는 군사력을 갖추고 있는 나라가 거의 없습니다. 그래봤자 영국과 프랑스 정도는 어느 정도는 비빌 수 있어요. 그나마 영국. 그나마 영국과 프랑스는. 하지만 독일 옛날에 독일이 아니에요. 독일이 지금. 그렇죠. 독일 새 전차들은 다 다른 나라에 팔아먹고 자기들이 가지고 있는 굴러가지도 않아요. 심지어. 그리고 독일이 가지고 있는 그 기관총 2차 대전 때 쓰던 기관총 아직도 가지고 있어요. MG3. 그만큼 독일군도 지금 많이 약화되어 있어요. 폴란드가 왜 우리나라의 무기들을 그렇게 미친 듯이 사들이겠습니까? 그동안 좋았다 이거예요. 그렇죠. 그동안은 미국이 지켜줬고 나토가 지켜줬는데 나토도 저 정확하게 말하면 미국이 그 나토의 대부분의 역량을 담당하고 있었기 때문에 다시 표현하자면 미국의 응딩이 뒤에서 아주 편안하게 지내다가 이제 갑자기 미국이 빠지면서 야 니네 안보 니네가 지켜 이렇게 된 겁니다. 그러면 유럽 입장에서는 반성을 해야 되는 부분이 맞죠. 예. 하지만 동시에 미국이 이들한테 시간을 줘야 돼요. 이렇게 갑자기 빠지면 안 됩니다. 왜냐하면 이 유럽 국가들이 어떤 평화적인 시기에 물려서서 군사력을 낭비하는 사이에 러시아는 군사력을 한층 다져왔기 때문에 만약 미국이 여기서 균형을 빠져주면은 이 밸런스 오브 파워라고 하죠. 국제관계에서는 이 밸런스 오브 파워가 완벽하게 무너지는 거예요. 그러면 유럽이 어떻게 될지 모릅니다. 그래서 지금 유럽 국가들이 그거에 대해서 일제히 얘기를 하고 있는 겁니다. 자, 본격적으로 어떤 문제에 대해서 유럽이 걱정을 하느냐. 예. 자, 요 지도를 좀 확대해 주시겠습니까? 네. 저 보시면 지금 우크라이나 보이시죠, 여러분? 우크라이나 위에 벨라루스와 폴란드가 있습니다. 그렇죠. 저 벨라루스란 나라는 루카셴코 대통령이 지금 집중을 하고 있는데 저기는 거의 러시아 꼬붕이에요. 뭐 꼬붕도 1꼬붕입니다. 제일 푸틴에게 충성스러운 사람이 지금 저기 대통령을 하고 있어요. 독재 국가입니다. 공산국가네요. 공산국가라기보다는 러시아식 독재 국가예요. 러시아식 약간 독재 국가. 민주주의의 형을 띠고 있지만 뭐 지금 뭐 러시아가 공산주의는 아니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중국보다는 러시아에 가까운. 그렇죠. 권위주의 국가죠. 권위주의 국가. 그때 벨라루스가 독립을 하고 나서 처음으로 대통령이 됐던 루카셴코가 무려 30년간 지금 대통령을 하고 있어요. 푸틴보다 더해요, 저 사람은. 네, 근데 벨라루스에는 지금 다량의 러시아 군이 자주 드나들고 있어요. 훈련 목적으로. 예. 자, 그러면 벨라루스 옆에 폴란드가 있죠. 그리고 폴란드 위에 리투아니아, 라트비아, 에스토니아. 저기를 우리가 발트 3국이라고 부릅니다. 발트 3국. 네, 왜 발트 3국이라고 부르냐면 저 에스토니아, 라트비아, 리투아니아가 있는 그 스웨덴 그 사이 바다가 보이시죠? 저 바다 이름이 발트해거든요. 그렇죠, 발트. 네, 발트해. 그리고 지금 칼리닝그라드가 쓴 거 보이십니까? 네. 저 칼리닝그라드가 러시아 영토예요.
역외 영토라고 부르거든요. 예. 그러니까 러시아 영토 안에 있는 게 아니라 약간의 식민지 개념으로 유럽의 한복판에 있는 게 저 칼리닝그라드입니다. 저 예. 영토가 꽤 커요. 네. 저기가. 저 칼리닝그라드는 지금 러시아의 주권이거든요. 네. 보십시오. 리투아니아와 폴란드 사이에 칼리닝그라드가 있어요. 그리고 벨라루스와 칼리닝그라드 사이에는 저 빨간색 보이십니까? 빨간 줄. 빨간 줄. 저게 뭐죠? 저게 수바우키 회랑이라고 부르는 겁니다. 즉 아, 벨라루스에서 예. 저 칼리닝그라드로 넘어갈 수 있는 길목인 거예요. 저기가 유일한 길이에요. 저 길을 러시아가 차지하려고 하고 있습니다. 군사적으로. 그렇게 되면 무슨 일이 발생하냐? 저 발트 3국은 완벽하게 포위됩니다. 그렇죠. 왜냐하면 저 칼리닝그라드에는 러시아의 제일 큰 발트 함대, 발틱 함대의 모기지가 저기 있습니다. 발틱 함대는 에스토니아, 라트비아, 리투아니아가 가지고 있는 전체 해군의 한 4배 정도의 해군력을 가지고 있어요. 그렇기 때문에 저 발틱 함대가 저 발티해를 봉쇄하면 에스토니아, 라트비아, 리투아니아는 굶어 죽어야 됩니다. 저기서 나올 수 없어요, 밖으로. 그렇죠. 네. 저 위로는 핀란드입니다. 그리고 핀란드와 러시아 사이에는 저 에스토니아 사이에는 또 러시아가 길목을 가로막고 있어요. 그러니까 저 세 개 나라는 완벽히 고립되는 거예요. 저걸 지금 러시아가 노리고 있는 거예요. 왜 노리고 있냐? 에스토니아, 라트비아, 리투아니아를 러시아가 반드시 먹어야 러시아가 반드시 저기를 점령해야 칼리닝그라드를 지킬 수 있기 때문이에요. 칼리닝그라드가 지금 굉장히 중요한 영토인데 러시아는 저게 폴란드에게 뺏길지 모르는 위험 그 불안 때문에 지금 약간 불안해하고 있거든요. 네. 그러다 보니까 저 칼리닝그라드라는 영토를 완벽하게 지키기 위해서 에스토니아, 라트비아, 리투아니아를 먹으려고 하는 겁니다. 저 세 나라는 원래 러시아로부터 수백 년 동안 탄압을 받던 나라들이에요. 그러니까 저 나라에 가서 가장 심한 욕이 뭐냐면 우리나라에서 너 중국인 닮았네? 욕이잖아요. 예. 저 나라에 가서 예. 러시아인 닮았네? 그러면 진짜 아유. 쌍욕 먹습니다. 어. 엄청 싫어하거든요. 왜냐? 일제가 우리나라에서 36년 동안 일제가 우리나라를 강점하고 있으면서 많은 사람들을 학살하지 않았습니까? 우린 그에 대한 안 좋은 기억을 가지고 그렇죠. 있잖아요. 그거의 한 10배 정도입니다. 러시아가 저 발트 3국에 했던 그 만행은 저 나라에서 수십만 명이 굶어 죽었고요. 예. 수십만 명이 끌려가 죽었고요. 네. 러시아 그 시베리아 수용소에 끌려가 죽었고 예. 반란 일으켰다가 죽었고 정말 아픈 역사를 가지고 있거든요. 저 나라 사람들은 러시아라고 하면 이를 갈아요. 그러니까 러시아 입장에서는 아니 옛날에 내 꼬붕이었던 것들이 왜 나한테 이렇게 일을 바득바득 가는 거야? 내가 너희 한번 손봐주겠어. 이 생각을 한 수십 년 동안 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지금 저 나라들은 큰일이 나는 겁니다. 그러네요. 그러니까 유럽 근데 저 나라가 뭐냐? 다 나토 회원국들이에요. 저 나토 회원국들이 지금 러시아의 위협에 놓여 있는데 미국이 여기서 갑자기 빠진다라고 해버리면 지금 유럽 입장에서는 붕 뜨는 거죠. 완전히 어떻게 보면은 지금 큰 일에 놓인 겁니다. 그러니까 유럽도 이런 거예요. 우크라이나를 버릴 땐 버리더라도 다른 또 나토 국가들은 지킬 수 있는 그 시간을 줘야 될 건 아니냐. 근데 지금 미국은 no 하고 있는 겁니다. 근데 저희 채팅창에서 올라온 게 네. 트럼프가 신호준 지가 언제인데 아직도 유럽이 시간이 필요하다는 것은 유럽 측에서 좀 잘못한 거 아니냐. 네. 뭐 이런 얘기도 해주고 있어요. 오마크님이. 네. 어떻게 보시나요? 이 해당 의견에 대해서는. 트럼프가 신어줄 때는 네. 트럼프는 후보였어요. 그러니까 유럽은 트럼프가 될지 몰랐던 거죠. 배팅을 안 했던 거예요? 배팅을 할 여력이 없습니다. 왜냐하면 국방비라는 거는요, 여러분 이해하셔야 되는 게 한두 해 갑자기 늘린다고 국방력이 늘어나지 않습니다. 그렇죠. 보통 장기적으로. 10년은 잡아야 돼요. 10년. 왜냐하면 유럽은 지금 방산 산업이 독일이 발전했다고 하는데 그 나라에 가서 야 탱크 지금 만들어 들어가면 가장 빨리 나오는 게 1년 뒤에 나와요. 우리나라 같은 경우에는 2개월이면 나오거든요. 그렇죠. 그만큼 지금 유럽은 큰일 난 거예요. 기술력도 모자르고. 기술력은 있죠. 기술력은 있어요. 꽤 나름 쓸만합니다. 예. 기술력은 있는데 생산 공정이 굉장히 느립니다. 그리고 인건비가 정말 비싸요. 유럽 그 쓸데없는 그 차별금지법 이런 거 받아들여가지고 지금 유럽이 지금 난리가 나지 않았습니까? 그러니까 유럽이 각자의 어떤 그 각국의 그 내부의 문제 때문에 지금 온전히 국방력에 모든 힘을 쏟을 수가 없어요. 그럴 돈도 없고 그리고 시간도 필요합니다. 그러니까 말씀하신 것처럼 트럼프가 신어준 지가 언제인데 트럼프가 신어준 게 그래봤자 1년 전이에요. 그러니까 1년 동안 유럽이 준비할 수 없습니다. 네, 그리고 지금 유럽의 국가들이 극우라고 표현하면 안 되죠. 우파 정당들이 들어서면서 좀 정신을 차리고 있는데 그래도 시간이 필요하다라는 말씀을 좀 드리겠습니다. 예, 알겠습니다. 자, 그러면은 예. 결국에는 러시아만 웃게 네. 되는 결과인가요? 최종적으로? 아니면은 러시아도 네. 좀 씁쓸해하는 네. 뭐 그런 게 좀 있나요? 이번 트럼프의 제안에 대해서는? 근데 여기서 또 함정이 있어요. 여기서 우리가 좀 짚고 넘어가고 싶은 함정은 예. 트럼프라는 사람입니다. 그러니까 트럼프가 지금 푸틴의 요구 조건을 다 들어줄 것처럼 얘기를 했잖아요. 예. 근데 아직
뭐 사인을 한 건 아니에요. 우리가 이걸 잘 아셔야 돼요. 그렇죠. 이미 트럼프 한테서 나온 것들은 다 말뿐입니다. 계약 체결된 게 아니에요. 네. 그러니까 우리가 이걸 좀 주목을 해야 되는 것이고 트럼프 대통령은 지금 푸틴의 요구 조건을 다 들어주는 척하면서 붕 띄워넣습니다. 하지만 저는 트럼프 대통령이 결코 러시아와의 협상에서 손해를 볼 사람은 아니다라는 생각이 들거든요. 그리고 지금 미국 조야에서 나오는 얘기는 트럼프 대통령이 빨리 이 지금 이 종전을 이 우크라이나 전쟁을 끝내려고 하는 이유가 미국이 너무나 많은 돈을 여기서 사용을 했고 미국이 너무나 많은 에너지를 여기 쓰고 있는데 빨리 이 상황을 정리하고 중국으로 집중하기 위함이다라는 얘기가 나오고 있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중국에 최대한의 집중을 가해서 중국에게 최대한의 압박을 가하기 위해서는 불필요한 그런 분쟁들을 정리하겠다라는 것인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러시아와 푸틴 사이에 그러니까 푸틴 대통령과 트럼프 대통령 사이에는 풀어야 될 숙제가 여러 개가 있습니다. 그렇죠. 이거 나중에 제가 또 설명을 드릴 텐데 나중 다른 방송에서 예. 숙제가 있고 푸틴 대통령이 트럼프 대통령한테 빚진 게 좀 있어요. 그렇기 때문에 이 부분에 대해서 아마 이번에 결자 해제하면서 아마 이 트럼프 대통령은 푸틴에게 여러 가지 요구 조건을 할 가능성이 높고 그 중에 제가 하나 미리 예상한다면 그런 겁니다. 우리가 푸틴이 네가 요구하는 거 다 들어줄 테니까 북한과 관계 끊어라. 혹은 북한을 관리해라. 북한이 이상한 행동하지 못하도록 미사일 발사하고 핵 발사하고 이거 하지 못하도록 관리 제대로 해라. 라는 이런 요구 조건을 할 가능성이 상당히 높고 그러자는 궁극적으로 우크라이나가 지금 매우 두려워하고 있지만 완벽하게 버리는 방식으로는 어쨌든 가지는 못할 거다. 왜냐하면 그걸 유럽이 허락하지 않을 거다라는 생각이 듭니다. 네. 마지막 질문 가시죠. 예, 그러면은 지금 금꽃곤님이 네. 우리나라는 어떻게 되는 거냐, 즉 이 한반도에 미치는 영향은 어떻게 되는 건지 궁금해하시는데 네. 어떻게 되나요, 한반도? 자, 우크라이나 사태가 보여주는 교훈은 한반도에 매우 중요한 어떤 메시지를 던지고 있습니다. 뭐냐? 한미동맹이 이렇게 중요한 겁니다. 이게 자 여러분 제가 사인 얘기를 했잖아요. 미국과 우리는 지금 사인을 한 관계입니다. 맞아요. 트럼프 대통령이 뭐 이상한 뻘짓을 어디 가서 한다 할지라도 우리는 분명히 계약 관계에 있는 상대이기 때문에 한미동맹은 해체되지 않습니다. 물론 우리나라에서 이재명과 같은 사람이 만약 대통령이 되고 반미가 뭐 저기 신주단지 모주단지 하고 있는 사람들이 정권을 잡아서 정말 미국과의 관계를 악화시킨다면 미국 입장에서도 아쉬운 게 뭐 없잖아요. 그렇죠. 그러면 한미동맹 해체될 수 있습니다. 자, 한미동맹이 해체되면 우리나라는 우크라이나 꼴이 되는 겁니다. 바로 중국과 북한한테 먹힐 거예요. 그렇죠. 네. 지금 우크라이나가 저렇게 열심히 싸우고 있습니다. 우크라이나가 여러분 정말 잘 싸웠거든요. 지금까지 러시아와 상대했던 모든 나라 중에서 우크라이나만큼 잘 싸운 나라가 없습니다. 저 약소국이 변변한 경제외조차 없는 나라가 농업 국가예요. 우크라이나는 심지어 그 농업 국가가 자기의 10배 넘는 그 러시아와 맞서 지금까지 저렇게 잘 싸우고 있지만 지금 마지막 힘을 다하고 있거든요. 예. 그럼에도 불구하고 여러분 나토에 가입되어 있지 않기 때문에 그 나토가 우리 입장에서 뭡니까? 한미동맹이에요. 그렇죠. 나토에 가입되어 있지 않기 때문에 나토가 저렇게 적극적으로 돕지 못하고 있는 것이고요. 미국과 한미동맹, 주한미군이 없기 때문에 미군이라는 존재가 없기 때문에 우크라이나가 결국은 저렇게 버려지는 겁니다. 국제정치는 냉혹합니다. 냉혹해요. 그러니까 여러분 이걸 아셔야 되는 게 국제정치에는요 정의 이런 거 없습니다. 동정 옳은 거 이런 거 없습니다. 힘이 센 자가 옳은 거고 그 힘이 센 자들의 논리에 의해서 그때그때의 정의가 바뀝니다. 그게 국제정치입니다. 제가 국제정치를 전공했는데 국제정치를 배울 때 가장 첫 장에서 배우는 말이 그겁니다. 국제정치는 무정부 상태다. 국제정치는 바로 그것은 무정부 상태다. 이 무정부 상태에서의 힘은 양육강식에 의해서 정해진다라는 겁니다. 우크라이나는 힘이 약했고 지금 우크라이나가 아무리 정의롭고 우크라이나가 아무리 옳아도 그들은 힘이 약했고 그들에게는 한미동맹이 없었고 그들에게는 주한미군이 없었기 때문에 지금 저렇게 러시아한테 밟히고 있는 겁니다. 우리한테 주는 교훈 여러분 무엇이겠습니까? 한미동맹은 정말 그 무엇보다 중요합니다. 주한미군 정말 무엇보다 중요합니다. 어떤 사람들이 우판에서도 이런 얘기를 해요. 이제 우리도 국방력이 어느 정도 됐고 선진된 자본주의 나라고 이제는 국방비도 뭐 거의 한 달에 우리가 뭐 1년에 몇백억씩 쓰고 하니까 몇백억이 아니죠. 우리가 얼마 쓰죠? 한 50조 쓰죠. 50조. 네. 수십조씩 쓰고 하니까 우리나라도 이제 자주 국방할 수 있는 거 아니냐. 주한미군 좀 나가도 되는 거 아니냐. 이런 멍청한 얘기를 하는 사람들이 있어요. 콧대가 높아졌죠. 콧대가 확 네, 죄송합니다. 예, 욕설 안 됩니다. 네, 죄송합니다. 주한미군이
단 2명이라도 있어야 되는 이유가 바로 여기에 있는 겁니다. 그렇죠. 결국은 그들이 발을 여기 묶어놔야 우리 입장에서는 미국이 너무 고맙고 미국이 우리의 큰형님이고 이래서 그런 게 아닙니다. 우리는 철저히 대한민국 국익의 관점에서 미군이 단 200명이라도 대한민국에 남아있어야 북한에 쳐들어오지 못합니다. 미군이 단 200명이라도 대한민국에 남아있어야 중국이 감히 우리를 넘보지 못합니다. 지금 대한민국이 가지고 있는 우리가 유지할 수 있는 국방력의 절반 이상이 주한미군이 담당을 하고 있어요. 저는 그렇기 때문에 주한미군에 대해서 나가라라고 얘기하는 사람들은 매국노나 다름없습니다. 나라를 북한에게 중국에게 갖다 바치겠다는 사람과 저는 동일하다고 보기 때문에 주한미군, 한미동맹 이건 정말 무엇보다 중요하고 또한 우리가 일본과의 관계를 좋게 가지는 것 그리고 자유민주주의 국가들과 우리가 좋게 관계를 가지는 것 나토와 관계를 좋게 가지는 것 캐나다와 호주와 관계를 좋게 가지는 것 이 모든 것들이 다 대한민국의 국익을 지키기 위해서다. 힘이 약하면 동맹이 없으면 여러분 우크라이나처럼 우리는 아무리 옳고 그들이 아무리 침략을 받아서 억울하고 정말 쌓인 게 많아도 풀 수 없습니다. 국제사회에서 이 국제정치에서 힘없는 자는 아무리 옳아도 할 말이 없습니다. 저는 오늘 이 얘기를 끝으로 오늘 주제를 좀 마칠까 합니다. 예, 자 그리고 또 그럼 마지막으로 네. 저희가 이전 방송에서 다룬 것도 있지만은 사실 러시아뿐만 아니라 중국도 대만 관련해서 호시탐탐 이렇게 하고 있잖아요. 이것 관련해서 좀 간략하게 설명 부탁드릴게요. 중국과 대만에 대해서 네. 과연 트럼프는 어떤 입장을 또 취할 것으로 예상되는지 현재 뭐 외신들도 많이 나오고 있잖아요. 우크라이나와 대만은 다르죠. 왜 다릅니까? 자, 대만은 미국이 지킬 겁니다. 지금 우크라이나 전선에서 미군이 발을 빼는 이유가 중국에게 압박을 강화하기 위해서인데 그러기 위해서 대만은 미국이 필수적으로 사용해야 되는 카드입니다. 자, 첫 번째 안보적인 목적이 있어요. 군사 안보적인 목적으로서 대만이 필요합니다. 중국을 압박하기 위해서. 네. 두 번째 경제적인 이익이 크죠. 대만에 뭐가 있습니까? TSMC가 있어요. 예. 대만에서는 전 세계에 필요한 반도체의 60% 이상을 생산합니다. 근데 만약 중국이 대만을 점령해서 전 세계 공급량, 전 세계의 반도체를 공급하는 그 공급망을 장악한다고 생각해 보세요. 지옥입니다. 그렇죠. 그건 정말 상상하기도 싫은 겁니다. 미국 입장에서는 소름 끼치죠. 네, 그렇기 때문에 미국 입장에서는 TSMC 모든 공장을 다 때려 부수든가 아니면 대만을 지키는 것 이외에는 선택지가 없습니다. 그리고 또 한 가지. 우크라이나와 대만은 좀 성격이 다릅니다. 근데 우크라이나 같은 경우에는 유럽이고 유럽 국가들이 더 긴밀한 영향관계에 있습니다. 하지만 대만 같은 경우에는 중국과 바로 밀접한 연관이 있고 그리고 대만이 무너지게 되면 일본과 한국이 매우 불안해합니다. 미국의 동맹국들은 일본과 한국은 지금 중국과 국경을 맞대고 있거나 중국과 해역을 맞대고 있는 나라들 그렇죠. 아닙니까? 근데 만약 미국이 대만을 포기한다. 그리고 대만이 중국의 어떤 영향력에 들어가는 것에도 방치를 한다면 일본과 한국은 그때부터 즉각적으로 다른 생각을 할 겁니다. 뭐냐? 하체 핵무장이에요. 그러니까 한미 동맹을 믿지 못하겠다, 미일 동맹을 믿지 못하겠다라는 방식으로 갈 겁니다. 근데 이런 메시지를 미국은 줄 수가 없어요. 그건 정말 많은 비용을 초래하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미국은 대만을 반드시 지킵니다. 그리고 실질적으로 트럼프 대통령이 우크라이나에 대해서는 후보 시절 때부터 꾸준히 얘기를 해왔어요. 아까 어떤 분이 말씀하셨지만 이미 시그널을 줬다. 전쟁 끝내겠다라고 몇 번 얘기를 했습니다. 예. 아무도 그걸 믿지 않았죠. 근데 지금 현실화가 되고 있는 것이고요. 하지만 대만에 대해서는 트럼프 대통령이 명확하게 메시지를 줬습니다. 대만은 지킬 거다. 대만에 대해서 중국이 넘보지 말아라라고 지금 몇 번에 수차례 걸쳐서 강조를 했기 때문에 그리고 참 다행히게도 대만은 지금 반중 정권이 자리 잡고 있죠. 맞아요, 다행히 정말 이게 크죠. 예, 네. 정말 다행이죠. 네, 그렇기 때문에 대만은 쉽게 넘어가진 않을 겁니다. 근데 그것도 좀 우려돼요. 저희가 이 소위 말하는 프락치, 스파이, 네. 공산 이런 캐나다의 경우에서도 네. 분열을 야기시키고 내정 네. 선거에 개입하려 했었던 네. 내정 간섭, 중국의 네. 내정 간섭이 지금도 이어지고 있잖아요. 네. 대만에서도 이러한 행동이 보이지 않을까. 자, 대만에는 대놓고 그런 게 있어요. 대만에는 국민당이라는 당이 있습니다. 네. 국민당은 예전에 장개석이 국부천도를 할 때 대만으로 넘어올 때 가져왔던 당이 국민당이었어요. 옛날에 국공내전이 국민당과 공산당의 내전 아니었습니까? 네. 근데 그 국민당이 한때는 반중 전선의 최전선에 있던 당이었어요. 하지만 네. 장개석이 죽고 나서 대만의 민주주의가 되면서 갑자기 얘네가 친중 정당으로 모습을 바뀌어요. 갑자기. 네, 완전 그러면서 180도 바뀌었네요. 90년대 말, 2000년대 초반 이 10년 동안에 국민당이 갑자기 이제 친중국화가 됩니다. 네. 그리고 지금 대만을 집권하고 있는 이름이 뭐였죠? 지금 대만 어느 당이 집권하고 있죠? 대만 집권당이 민중당은 아니고요. 잠시만요. 갑자기 이름 생각 안 나네요. 지금
민진당? 민진당. 네, 예, 민주진보당. 네, 민주진보당, 민진당. 근데 민진당은 또 여러분 재밌는 게 여기 좌파예요. 여기 여러분 이름에서 알겠지만 민주진보당이에요. 네. 여기 좌파고 여기 뭐 대만 게이 거의 현역 합법화시킨 나라거든요. 예. 근데 또 여기 굉장히 반중입니다. 왜 그러냐면 신기하네요. 민진당은 대만의 독립을 원하는 사람들이에요. 자유민주주의 국가로서의 독립을 원한다라는 어떤 근데 사실 진보 세력이면 이래야죠. 진보 세력이 어떻게 그러니까 제대로 된 진보 세력이라면 공산주의를 막아야 돼요. 당연해요. 네. 왜냐하면 그 진보라는 거는 우리가 지금 현 시대에서는 리버럴이거든요. 리버럴. 예. 리버럴은 모두에게 자유 이런 거 아닙니까? 지나치게 자유가 많이 주어지니까 걔들까지도 결혼 합법화하고 막 이러는 거 아니에요. 그것도 자유다 이래 버려 가지고. 근데 공산주의는 그 모든 자유가 사라지는 사회 아닙니까? 그렇죠. 사회주의는 그러다 보니까 현 시대의 진보주의자들은 대만이 그 모델이 돼야 됩니다. 중국 같은 체제에 대해서 독재 체제에 대해서 반대를 해야 되는 게 진보의 모습인데 우리나라는 거꾸로 되어 있죠. 우리나라 지금. 민주당은 뭐 진보가 아니죠. 거긴 그냥 좌파예요. 좌파. 네. 뭐 여기까지 하고. 예. 네. 근데 그 민진당은 지금 철저하게 대만의 어떤 그 중국의 예속화를 반대하고 있고 그 민진당을 지지하는 세력의 중추가 2030 세대입니다. 대만의 2030 세대는 약 80% 정도가 우리나라가 중국을 싫어하는 것에서 10배 정도를 싫어합니다. 근데 우리나라도 지금 2030, 10대, 20대, 30대가 반중하는 것이 80%가 넘잖아요. 그렇습니다. 여조도 보면은 네네. 비슷하네요. 대만도. 대만은 더 그럴 수밖에 없는 90% 게 이상. 대만은 네. 바로 앞에서 홍콩이 어떻게 무너지는지 봤잖아요. 봤죠. 지난 2019년에. 그리고 대만과 홍콩은 언어가 통하는 나라예요. 이게 그러니까 우리가 홍콩을 바라볼 때는 다른 민족이지 않습니까? 그러다 보니까 약간 느껴지는 게 좀 괴리감은 조금 있어요. 그렇죠. 네, 그러니까 괴리감이라기보다 거리감이 좀 거리감이 있어요. 있죠, 예. 네, 근데 대만은 홍콩이 바로 앞이고 그리고 같은 언어를 쓰는 광둥어를 쓰는 나라 아닙니까? 예. 그러다 보니까 홍콩의 민주화 세력 2030 세대가 어떻게 중국한테 처절하게 짓밟혔는지 봤어요. 그렇죠. 그래서 선거 결과 그때부터 완전히 뒤바뀐 거예요. 2010년대까지만 하더라도 국민당이 집권한 데도 있었어요. 천수이벤 네. 이 사람이 집권하던 시기도 있었고 국민당이 꽤 오랫동안 집권하면서 뭐 양안 관계 맺어지고 그때 뭐 중국과 대만 사이 관계가 좋을 때에는 대만 연예인들이 뜨려면 돈 많이 벌려면 중국 가야 된다. 그렇죠. 라고 해가지고 막 다 중국으로 건너가고 그 시절 내가 사랑했던 소녀라는 대만 영화가 있는데 그 주인공들도 다 중국으로 넘어가서 성공했거든요. 네. 뭐 왕대륙 뭐 이런 애들 다 그렇죠. 왕대륙. 넘어가지 않았습니까? 근데 그게 이제 2019년이 지나면서 대만에서 중국에 가서 연애 활동을 하는 연예인들을 이제 거부하기 시작했어요. 그렇죠. 돈 벌 거면 그냥 중국인 해라. 대만에 와서 연예인 하지 말아라. 라고 하면 대만 연예인들이 돌아서기 시작한 겁니다. 대만 연예인들이 이제 목소리를 내기 시작한 거예요. 우리 그냥 대만에서 활동하겠다 이러면서 그리고 홍콩에서 활동하던 반중 성향 연예인들이 다 대만으로 들어옵니다. 그렇죠. 그리고 홍콩 민주화 사태가 끝나고 나서 홍콩에서 민주화 운동을 벌였던 사람들 대다수가 다 대만으로 또 넘어옵니다. 대만인이 되는 거예요. 그러면서 대만의 2030 세대가 완벽하게 반중으로 돌아선 겁니다. 지금 민진당은 이들에 의해서 철저하게 유지가 되고 있고 프락치를 중국에 지금 계속 심어내고 있는데 잘 먹히진 않을 거예요. 왜냐하면 대만 입장에서 중국의 어떤 그 침공은 그들의 생사와 완전히 밀접하게 전쟁이군요. 그쵸 이건 전쟁이죠. 그리고 중국이 지금 1년에 한 5-6번씩 구담 한 40척 동원해가지고 대만 포위하는 훈련하고 있어요. 대만 전체를 미쳤네요. 포위하는 훈련하고 있어요. 미쳤네요 진짜. 근데 웃긴 게 뭔지 아세요? 미국이 해상 훈련하면 우리나라 합동 훈련 하잖아요. 네. 그러면 그때 중국제가 뭐랍니까? 동원하는 함선 수가 많아봤자 12척 정도예요. 예. 중국은 40척 동원해요. 아니 우리나라 훈련하면은 중국이 매번 막 그 훈련 왜 하냐 이러면서 네. 소문 내지 않았습니까 중국이? 그렇죠. 근데 지금 본인들은 대만 전체를 포위하려고 40척을 동원해서 그러고 있다는 게 그렇습니다. 정말 말이 안 되는 거죠. 저 테레사님 김금연 유튜브 있다는데 좀 홍보 좀 해주세요. 예, 김금혁 저희 PD님 혹시 화면 지금 준비되나요? 네, 저희 패널로 나오고 매주 금요일마다 김금혁의 지금 세계는을 고정으로 방송하고 있는 김금혁 전 보좌관 유튜브 채널이 있습니다. 개인 유튜브 채널이 있는데 여러분들 유튜브에서 김금혁 치시면은 바로 나올 겁니다. 나오나요? 잠시만요. 김금혁의 시사탱크라는 유튜브를 예. 운영하고 있습니다. 김금혁 시사탱크. 네, 김금혁의 시사탱크. 네, 김금혁 시사탱크. 지금 구독자 10만이네요 벌써. 이야. 실버 열심히. 버튼 신청하셨나요? 아직 못했습니다. 저 수익 정지됐다니까요. 아 근데 신청할 수 있지 않아요? 아니요, 수익 정지된 상태에서는 신청을 할 수 없습니다. 아 그래요? 수익 정지가 풀려야 신청할 수 있습니다. 예, 저희 PD님 이거 화면 준비됐나요? 유튜브에 김금혁 시사탱크 치면 나오거든요. 네, 네 김H님 벌써 구독했다. 말랑코프님 구독 중 잘 보고 있다. 네, 그리고 몇 시면은 네 지금 네 유튜브 김금혁 시사탱크 매주 금요일
오후 2시에 저희 펜앤마이크 유튜브 진행 중에 있고요. 최근에 한동훈 영상이 조회수가 잘 나왔네요. 그렇습니다. 그러니까 한동훈을 그렇게 막 띄우는 그런 게 아니고요. 한동훈에 대해서 얼마나 모순적이고 내로남불적인 것이 많았는지. 저 썸네일만 보면 아실 예, 겁니다. 비판하는- 썸네일 보시면 배신자 한동훈으로 되어 있어요. 예, 그런 내용입니다, 네. 여러분. 네, 여기 이겁니다. 김금혁의 씨앗탱크 지금 보이시죠, 여러분? 많은 구독과 좋아요 부탁드리겠습니다, 네. 여러분. 제가 지금 수익이 정주돼서 여러분 어려운 시기를 보내고 있습니다. 여러분들께서 구독을 해주시면 제가 여러분들의 구독을 자양분 삼아서 힘을 내겠습니다. 예, 지금 화면 그대로 띄워주세요. 네, 네 지금 나오고 있네요. 예, 잘 나오고 있습니다. 자, 김금혁의 씨앗탱크 이렇게 다 구독 한 번씩 눌러주시고, 네 오늘 마무리 코멘트 부탁드립니다. 자, 마무리 코멘트는 이겁니다, 여러분. 우크라이나, 제가 반복적으로 말씀드리지만 우리가 지금 대한민국이 자유민주주의가 기로에 서 있지 않습니까? 지금 윤석열 대통령의 탄핵 어떻게 될지 모릅니다. 물론 저는 2만% 윤석열 대통령의 탄핵 반대합니다. 하지만 지금 헌재가 어떤 식으로 행동할지 모르고 많은 사람들이 불안해하고 있습니다. 자, 지금 우리가 해야 할 것은 이 자유민주주의가 이 땅에서 사라지지 않도록 모두가 한 사람이 10사람분의 일을 해내는 것이라는 생각이 듭니다. 남들이 다 목소리를 내니까, 남들이 다 청계천에 가고 강화문에 가서 얘기를 하니까 나 정도는 안 가도 되겠지라고 생각하는 순간 여러분들이 가지고 있는 자유민주주의는 우리 손에서 사라질 겁니다. 우크라이나를 보십시오, 여러분. 우크라이나의 자유민주주의는 아마 곧 사라질 겁니다. 이유가 뭐겠습니까? 나라가 힘이 없고 아무도 지켜주지 않아서입니다. 그들이 아무리 오라도 그들은 동맹이 없고 그들은 주한미군이 없으며 그들 옆에서 응원하라고 지켜줄 수 있는 나라도 없기 때문에 지금 우크라이나는 풍전등화의 운명에 놓여 있습니다. 대한민국이 그런 운명에 처하지 않으려면 우리는 정말 열심히, 지금 상황이 어렵다고 해서 실망하거나 낙관할 이유도 없습니다. 우리 그럴 만한 여유 없지 않습니까? 저는 그렇기 때문에 한 사람이 10사람의 몫을 해서 더 목소리를 높이고 더 강하게 꾸짖고 대한민국의 자유민주주의가 영원히 존속할 수 있도록 우리 두 사람 더 열심히 노력하고 우리 시청자분들도 열심히 노력해서 꼭 내년에도 내후년에도 대한민국의 자유민주주의는 굳건히 이 자리에 있기를 바라겠습니다. 예, 김금혁의 지금 세계는 매주 금요일 오후 2시에 생방송 펜앤마이크 유튜브 채널 통해서 생방송 되고 있으니까요. 앞으로도 많은 시청 부탁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저희는 다음 주 금요일에 다시 돌아오도록 하겠습니다. 시청해주셔서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 모두가 숨죽이고 침묵하던 시절, 펜앤마이크는 앞장서 자유, 진실, 시장을 외쳤습니다. 자유우파 정권이 힘들게 다시 들어선 이후에도 대한민국을 위협하는 세력과의 싸움은 여전히 계속되고 있습니다. 2025년도에도 펜앤마이크는 흔들림 없이 달려갑니다. 자유민주주의 수호의 선봉이 되겠습니다. 2025년 펜앤마이크와 함께해 주십시오.